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그토록 원하던 걸 갖게 됐는데 그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았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새 옷을 사도 심지어 차를 바꿔도 그 만족감은 오래가질 않죠. 인간의 뇌는 무언가를 손에 쥐었을 때보다 그걸 쥐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 때 더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뇌의 깊은 곳, 측위 신경핵. 이곳의 뉴런들은 성격이 아주 급합니다. 보상이 예상되는 상징 혹은 신호를 만나면 불과 0.1초 만에 신호를 발산한다고 합니다. 숏폼, 즉 짧은 영상을 보면서 계속 즐거운 건 또 다음번에 재밌는 영상이 나올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파블로프의 개 실험도 비슷합니다. 먹이를 줄 때마다 종소리를 울리면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개가 침을 흘렸다고 하죠. 그런데 나중에는 파블로프가 종을 향해서 걸어가기만 해도 개는 이미 침을 흘리고 있었답니다. 뇌는 본능적으로 만족보다 기대에 더 의존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막상 목표를 이루고 나면 만족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기대는 우리를 걷게 하고 뛰게 하고 더 열심히 살게 해줍니다.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고 오래된 것, 잊었던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삶, 그리고 내가 지금 기대하는 것들을 삶의 동력으로 삼는 과정, 그게 있다면 우리는 성취의 순간과 과정을 모두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2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죠. 남기은 님이 오늘 첫눈 소식이 있네요 라고. 오늘 어쩌면 첫눈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오후에 통화량이 많이 늘 수도 있겠네요.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내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영표 님이 출첵합니다 라고 하면서 커피 한잔 합시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선물이 더 많이 나갑니다. 어제가 그 퀴즈가 없기도 했었죠. 한국자산관리공사가요, 오랫동안 연체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7년 이상 돈을 갚지 못한 무담보 채무 중에서 금융회사별 그 원금 합계 5천만 원 이하를 조건에 따라서 채무 조정해 주거나 상환 능력이 아예 없다면 소각하기도 하는 제도인데요. 금융회사들이 회수하기 어려운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들여서 채무자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배드뱅크 모델의 대표적인 형태이기도 한데요. 이 제도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7463님, 배드뱅크. 아직까지 정답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렵죠? 힌트를 드리자면 높이 뛰기 위해서는 이 단계가 필요하죠. 객관식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1번 새 도약 기금, 2번 새 하락 기금 중에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나? 자, 오늘 퀴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어제는 경제상식 퀴즈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더 많은 선물, 또 커피 2잔과 디저트가 묶어져 있는 그 쿠폰도 나갑니다. 또 다른 추첨을 통해서도 다양한 선물이 있고요.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욕 증시 좋았죠? 네, 다우지수 0.86, S&P 500 0.3, 나스닥 0.17%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좋았다라고 하는데 좋았다라고 할 때 수준에 보자면 크진 않은데 이 분위기가 좋은 게 원래 장 초반에는 조금 하락하든지 좀 났다가 장 막판에 이제 끌어올리면 분위기 좋은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마감을 해서요. 분위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증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선 그 마이너스 0.66%, 코스닥은 마이너스
0인데 지금 다시 보합으로 왔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좋았어요. 코스피는 어제 9거래일 만에 4천선 돌파했고요. 좀 오늘도 하락하긴 했지만 4천선 지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6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특히 요즘 코스닥이 참 좋거든요. 네. 이게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 금융당국은 연기금 유입 확대, 그러니까 매수세가 생기는 거죠. 세제 혜택 강화, 투자자들은 투자할 유인이 생기는 거고요. 이걸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지금까지 올랐었거든요. 네. 그러면 시장이 조금 피로감을 느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코스닥으로 매수세가 이동하는 거 아니냐라는 순환매 성격까지 작용하면서 최근 코스닥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코스닥은 정책 시장이다 이런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또 받는 것 같고 시장 분위기는 그래도 좀 안정돼 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지난달에 외국인이 많이 팔지 않았습니까? 원래 월초가 되면은 지난달 통계치가 이제 한꺼번에 뭐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 나온 게 바로 외국인 순매도 규모입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외국인이 지난달 많이도 팔았다. 우리 주식 14조 2천억 순매도했습니다. 네. 월간 기준으로 보자면요. 코로나 대유행 직후인 2020년 3월 이때 외국인들 판다고 그리고 서학개미가 사고 막 이런 네. 서학개미란다. 동학개미가 사고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12조 9천억 팔았어요. 그리고 미국 상호관세 부과 직후인 올해 4월에 10조 1천억 원이었거든요. 이거보다도 지난달에 더 판 겁니다. 근데 지난달에 판 건 아마 대부분이 차익 실현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그 외국인들이 올 들어서 10월까지 5조 원을 순매수했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 끌어올린 건 사실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11월을 기점으로 아까 14조 2천억 팔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9조 원 연간 기준으로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벌어서 팔았겠죠. 네. 네, 뭘 많이 팔았냐라고 보니까 SK 하이닉스 8조 2천억 많이 벌었으니까 팔았겠죠. 네. 삼성전자 2조 2천억 원치 순매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익 실현 느낌이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조정 아울러서 이제 AI 버블 우려가 나스닥에서 계속 있잖아요. 네. 그거 때문으로 이제 분석하고 있는데 아무튼 벌어서 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한편 지난달 이제 서학개미로 불리는 내국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금액 늘었습니다. 55억 2천만 달러, 8조 1천억 원 순매수했어요. 10월이 역대 최대였거든요. 네. 11월에도 사자 기조를 지속했습니다. 서학개미들은 계속해서 미국 주식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또 외국인이 그 11월에 차익 실현한 것들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장 흔들릴 때 가장 쉽고 빠르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대한민국 시장에서 또 특히 이제 IT 기업들을 팔았다 이런 분석들도 있고 우리나라 시장이 이게 좋은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글로벌 ATM이라는 얘기 듣고 있잖아요. 유동성이 좋으니까. 네네. 그리고 또 그때는 이제 핫머니들 단기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장기 투자 자금들이 또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채권 시장도 최근에 변동성이 커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보니까 어제 전날보다 0.019%포인트 올라서 연 3.041% 3년 만기가 3%대 올랐죠. 이게 2.5% 원래 안팎이 지난 10월만 해도 2.5 안팎이었거든요. 네. 근데 불과 한 달여 만에 0.6%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보니까 이 국고채 금리 상승을 보자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전후로 가시화됐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시중은행, 증권사, 보험사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금리 인하기에 채권 평가 이익을 거둔 금융사들 이번에 금리 발작 수준이었거든요. 아마 수조 원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금융사들은 이제 평가 이익 거뒀다가 평가 손실을 봤는데 기업들 입장에서 이렇게 회사채 시장이 이른바 이제 국고채가 발작을 일으키면 회사채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내년으로 잇따라 미루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KCC 글라스 등이 회사채 발행 일정을 연기했고요. KT는 회사채 발행 규모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죠. 자본을 시장에서 이제 특히 이제 채권 방식으로 조달을 할 때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최근에 뭐 국고채도 많이 올라가니까 정부 입장에서 국채 발행을 할 때도 또 이자 부담이 커지는 셈이죠. 이거는 이게 또 재정 지출 확대 또 하나의 그 단면이기도 하고요. 그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오래갈 이슈일 수밖에 없는데 쿠팡이 피해 보상 관련해서 언급을 했어요. 어제 박대준 쿠팡 대표가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물었죠. 자발적으로 배상할 거냐, 피해자 전원에 대해서 보상할 거냐에 대해서 답을 피해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온 질문이 네. 유출된 개인정보 한 건당 위자료를 10만 원으로 책정을 하면 3조 4천억이 넘는데 이를 재량적으로 지급할 용의가 있느냐. 앞서 이제 자발적으로 배상하겠다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요거 3조 4천억이면 좀 크잖아요. 그렇죠. 요 질문에는 이사회 의결 사항이 될 것 같다라고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한번 해봤어요. 이거 회원 탈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깊숙이 들어가야 되죠. 네, 요걸 이제 다크 패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깊숙이 이제 숨겨놔서 회원 탈퇴 잘 못하게. 요거 지적했더니 보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던 사과문 공지도 다시 게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이고야. 근데 그 김대준 쿠팡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김범석 의장과 헷갈리셨나 봅니다. 맞아요. 예전에 뭐 강한성 대표라든지 사실상의 이사회 내에 있는 대표 이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는 맞긴 맞으나 사실 많은 사람들의 초점은 김범석 의장한테 맞춰져 있는데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죠. 제가 어제 아까 대표라고 말했을 때 김범석 아니야라고 생각하신 분들 있었을 것 같아요. 창업자죠. 네, 김범석 의장은 이 쿠팡 한국 쿠팡법인의 모회사인 쿠팡 INC의 의장입니다. 그리고 창업주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제 이제 엊그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기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정무위원회였어요. 그런데 엊그제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해외 체류를 이유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대준 대표가 대신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김범석 의장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이사회를 통해 보고받았다. 그리고 이제 의원들이 물었죠. 김 의장이 직접 사과하고 피해 보상 대책을 말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박 대표가 대신 대답한 거예요. 이사회를 통해 보고하겠다. 보고 체계가 그렇게 돼 있다. 어쨌든 한국법인의 대표는 자기고 이 쿠팡 INC의 이사회 의장인 김범석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해서 가는 거지 직접적인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냥 뭐 전화해서 결정하고 손가락 경영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다 이런 거. 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맞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사실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지금 정서적으로 너무 안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정무위 소속 위원들은 모두 김범석 의장 고발에 이미 동의한 상태다. 고발 시기를 연말 가기 전에 하기로 의논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고발 당할 것 같아요. 쿠팡이 그 국회에 참 대관 업무 열심히 합니다만 이런 거는 막을 수도 없는 거고 네. 막아서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어제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해서 과징금 부과는 물론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사했습니다. 아직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이거 우리나라에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식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울러서 금감원 역시 정무위 현안 질의에서 쿠팡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게 금감원이 나서서 영업 정지를 할 방법은 없잖아요. 네. 예,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합동조사단에 금감원이 들어가면 현장 점검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일각에서 어떤 소비자분들은 쿠팡 영업 정지 당하면 어떡해요? 그럼 나 너무 불편해지는데 새벽 배송도 못 받으면 안 되는 이 걱정하시는 분들 벌써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우리 삶이 쿠팡이라는 기업 하나에 너무 많이 종속된 거 아닌가라는 단면도 보게 되고요. 그래서 해외 언론에서 나온 제목이 조금 씁쓸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사고가 나도 한국인들은 쿠팡을 쓸 거다. 어차피 쓴다. 네. 그거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쿠팡만 터지는 게 아니라 G마켓에서도 무단 결제 사고가 생겼어요. 이게 쿠팡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실을 알린 게 지난달 29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G마켓에서 모바일 상품권 무단 결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당국이 긴급 현장 점검에 착수했고요. G마켓 이용자 60여 명이 무단 결제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개인별 피해액은 3만 원에서 20만 원이고요. 이게 G마켓에 보면 간편 결제 서비스 스마일페이라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등록된 카드로 상품권이 결제가 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G마켓에서 밝힌 걸 보자면 내부망이 해킹당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유출된 고객 정보로 G마켓에 무작위로 접근해서 로그인 됐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선제적으로 금감원에도 알렸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업체 주장대로 해킹 사고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 무단 결제에 사용된 간편 결제 비밀번호 이거 유출이 어디서 나온 거지?
요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네. 하필 또 날짜가 그렇다 보니까 쿠팡에서 빠져나간 개인정보가 악용된 거 아니야? 라는 의심도 나오고 있고요. 의심이죠, 현재까지. 예, 아직까지 뭐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정보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게 여기에 쓰였는지도 알 수 없고요. 어쨌든 G마켓은 공지를 통해서 로그인, 비밀번호 변경 등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쿠팡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로그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네네. 다 바꾸시길 권고드립니다. 저도 다 바꿨어요. 좀 불편하지만. 또 이게 비밀번호를 다른 사이트랑 또 똑같이 쓰시는 분들 또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이어서 걱정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주제 들어가 보죠. 왜 청년들이 계속해서 지역에서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 이거 국가적으로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인데 이들의 소득을 보면 또 그럴 만도 하다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야, 청년들이 이거 서울만 좋아해서 이거 되겠어라고 하는데 다 그럴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23년에 국가데이터처가 조사를 해봤더니 소득이 있으면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사람이 19만 명이에요. 19만 명 가운데 13만 명이 15세에서 39세 청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명 중 7명 꼴이 되는 거고요. 이들 연평균 소득을 봤더니 22년에는 2,439만 원. 그런데 수도권을 옮겼잖아요. 23년에는 2,996만 원. 1년 사이에 20% 넘게 올랐습니다. 그냥 소득이 많이 는 걸 수도 있지라고 볼 수 있는데 비수도권에 머문 청년의 소득 증가율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에요. 네. 반면에 거꾸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경우에 소득 증가율은 7%밖에 안 됐고요. 수도권에서 계속 일한 경우엔 소득이 11%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옮길수록 임금이 올라갔다라고 평균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여성 같은 경우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경우에 소득 증가율이 25%, 남성보다 4%포인트 높았습니다.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제조업 위주의 남성 일자리가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수도권에서도 소득 자체만 놓고 보자면 남성이 3,531만 원, 여성이 2,406만 원, 1,000만 원이 넘게 더 남성이 많이 받았습니다. 평균적인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가죠. 기업은 그러면 지방에 있는 기업은 1년 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요. 그럼 지역 경제는 침체되죠. 이거 악순환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인구가 몰리죠. 교통체증, 집값 상승, 출산율 감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역 간 임금 산업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선 일단은 거점 동시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부터 늘려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큰 기업들이 서울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청년들은 또 그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소득은 또 그쪽이 더 좋은 현상들. 청년들을 뭐라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이거 구조적인 거니까. 근데 또 회사가 폐업하면서 퇴직금을 못 받은 직장인이 7만 명을 넘어요. 네, 금융감독원이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재고 방안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요.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이 1,300원이 넘었습니다. 1,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관련 근로자가 한 7만 5천 명이라서 1인당 한 174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은행에 보관 중인 미청구 적립금 1,281억 원을 대부분 차지했고요. 이게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폐업하니까 내 퇴직금이 있는 건도 모르고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금융사가 행안부로부터 근로자 최신 주도를 전달받습니다. 그래서 미청구 퇴직연금 있는 근로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할 예정이에요. 네. 그런데 그간에는 금융사가 이게 고객한테 주기적으로 미청구 퇴직연금 발생 사실을 안내했는데 주소가 바뀌거나 오류가 나오거나 누락이 되거나 제대로 전달이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새로 최신 정보를 받아서 행안부로부터 받아서 보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안내 편의성, 실효성 높이기 위해서 모바일 전자고지 새롭게 활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이제 카카오 알림톡 같은 걸 통해서요.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안내장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해서요. 혹시라도 내가 7만 5천 명에 해당하지는 않으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퇴직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챙겨봐야죠. 알고란의 고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금융 시스템에서 사실상 탈락한 개인들에게 회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오랫동안 연체되신 분들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부담보 채무자에 대해서 조건에 따라서 빚을 조정하거나 상환 능력이 없다면 이 빚을 소각해 주기도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답 5글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새출발기금하고 많이들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의 지원인데 오늘의 정답은 장기간 연체돼서 다시 또 도약하셔야 되는 분들을 위한 그런 기금입니다. 이거 뭐 다 드렸는데 그런데도 객관식으로 나갑니다. 1번 새 도약기금, 2번 새 하락기금. 7155님. 어제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든 날이었는데 새처럼 가볍게 도약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9869님은 세종에 첫눈 내렸어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라고 9869님께 세종 시민들을 대신해서 9869님께 선물을 대표적으로 보내드릴게요. 김성원님, 도약을 하기 위한 발판이라는 뜻인가 봐요. 저도 커피 마시고 오늘도 도약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5285님은 일본에 사는 그 대학원 다니는 손녀에게 성공예감 들어보라고 추천하고 있어요. 지식이 넓어진다고. 나는 젊어서부터 애청자가 되라고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할머니. 감사드립니다. 1번 새 도약기금, 2번 새 하락기금 둘 중에 하나 맞춰주시면 되고요. 개인별로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공하고 이후에는 금융, 고용, 주거 등 다른 복지 서비스와도 연동해서 재기를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오늘 퀴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하고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나라 소비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 트렌드 팔로우입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혜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가 프라이스 디코딩이네요. 네. 어렵습니다. 가격을 해독한다? 네, 맞습니다. 가격을 뜯어본다는 거예요? 네, 이 디코드는 해독하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암호를 풀 때 이 디코드라는 말을 씁니다. 코드를 푼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의 초합리적인 소비자들이 제품의 가격을 이제는 암호를 해독하듯이 풀어내면서 이 구매 결정에 활용하는 이런 모습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우리가 어떤 제품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10만 원이 비싸다 아니면 안 산다. 10만 원이 싸다 그러면 산다. 이런 식으로 그냥 구매할지 말지만 결정하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소비자들은 이 가격표를 딱 보고 블랙박스를 열듯이 이 살까 말까에서 끝나지 않고 원가는 얼마인지, 유통마진은 얼마인지, 브랜드가는 정말 이게 타당한지 하나씩 뜯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 가치관과 이 상품이 잘 맞는지까지도 따져보고 결정하는 그런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게 가성비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이 가성비를 넘어서 이 가격 자체를 암호를 해독하듯이 분석하는 이 초합리적인 소비자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유통마진, 브랜드 가치를 하나씩 뜯어서 본다. 네. 그러니까 어떤 거는 5만 원이지만 저렴할 수 있는 거고 그쵸. 어떤 거는 3만 원이지만 비쌀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네, 정답입니다. 똑똑한 맞습니다.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엄청 추워져서 패딩 하나 사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이 옷 가격을 어떻게 분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패딩을 사겠다 하면 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부터 따져보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상품에 드는 가격, 원재료비나 뭐 간접비나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또 브랜드 파워에 들어가는 가격이 또 있겠죠.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을수록 가격이 좀 비싼 경향이 있고요. 또 유통가.
단계별로 우리가 마진이 있고 또 물류 비용 등이 있기 때문에 유통가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더 싼 채널을 찾게 되면 더 싸게 구매할 수 있게 되죠. 또 뭐 수요가 높아지면 뭐 희소성이 많아지면 이 시장 요인에 따라서 더 비싸지는 경우가 있고 또 환율이 오르면 또 비싸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제도적인 요인, 뭐 세금이나 이런 각종 다른 부수적인 비용들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통 두 덩어리로 단순화를 합니다. 상품 자체의 가치, 이걸 이제 상품 가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감성이나 경험이나 또 희소성이나 과시 같은 이런 비기능적인 가치를 브랜드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축으로 가격을 분해해서 읽어냅니다. 이야, 진짜 무슨 뭐 제품 하나 분해하듯이 그쵸? 가격을 분해한다. 재밌네요. 판매 가격이 이 정도면 적정한가를 그래서 그걸 알아낸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디코딩 소비자는 먼저 제품 그 자체를 냉철하게 분석하는데요. 마치 우리가 법의학자가 된 것처럼 눈앞에 증거물을 분석하듯이 화려한 브랜드 후광이나 감성적인 마케팅 문구는 모두 다 걷어내고 물리적인 본질에만 평가해서 나만의 기준 가격을 세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제품에 아무런 로고도 없고 이야기도 없고 희소성도 없다면 순수한 이 물건 자체는 얼마의 가치를 가질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네. 요즘 식품에서 우리가 달걀을 산다고 치면 네네네. 난각번호까지 보시는 거예요. 진짜 요즘에 그 뭐 난각번호 앞자리가 뭘로 시작하느냐 막 이런 것도 따지더라고요. 그렇죠. 그 난각번호가 원산지와 사육 환경을 좀 의미하는 그 숫자여서 정말 난각번호를 세세하게 보는 소비자들이 나타나고 난각번호가 예를 들면 사육 환경이 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더 싸도 되지만 사육 환경이 좋은 경우에는 더 비싸도 된다. 이런 난각번호로까지 이 달걀의 가격을 분해하는. 네. 대단합니다. 내가 좀 비싼 돈 주고 사 먹는 이 달걀이 네. 그 어미닭이 네.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서 나온 건지 그쵸.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나온 건지 난 네. 봐야겠다. 그러니까요. 와. 굉장히 세심하게 보십니다. 또 화장품을 하나 산다고 쳐도 크림 하나를 살 때 성분을 아주 자세히 분석하는데요. 뒷면에 성분표를 읽으면서 뭐 병풀 추출물이 얼마나 들어갔구나, 레티놀이 얼마나 들어갔구나 이런 핵심 유효 성분의 함량과 순도를 다 따져가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 화장품 패키지, 이 상품 패키지를 보시면 일부러라도 이런 레티놀이 얼마나 함유돼 있고 병풀 추출물이 얼마나 함유돼 있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적는 그런 포장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경쟁사보다 한 3,000원 비싸지만 함량을 따져보면 그렇죠. 오히려 저렴한 거예요. 막 이런 거 어필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소비자들이 또 그걸 따져보니까. 왜 그 옷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오리털 얼마, 네. 면 100% 이런 기준이 있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면 100%에 만족하지 않죠. 더 들어가요? 네, 무슨 면이냐, 오가닉 코튼이냐, 그리고 친환경적이냐, 그리고 고급 자재인 수피마 원단을 사용했냐, 또 20수냐, 30수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또 가죽 같은 경우도 어떤 가죽 공장의 가죽을 사용했는지, 또 친환경 인증을 받았는지, 또 패딩을 살 때도 고어텍스 같은 것들 요즘 많이 이제 입으시는데 이 방수 원단의 등급이 얼마인지까지도 다 탐색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옷의 성능까지 본다? 네. 이렇게 보는 거겠네요. 요즘에 보니까 또 파스타 1인분의 원가, 과자 한 봉지의 원가 이런 거 따져보는 콘텐츠들이 또 유행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콘텐츠인데 이러한 과정 자체를 디코딩 과정 자체를 아예 전문적인 콘텐츠로 만드는 새로운 미디어 권력이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저는 이분들을 소비자 탐사 저널리스트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과거에는 사실 인플루언서처럼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거나 자신의 일상을 전시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많았다면 그래서 과거에는 언박싱 같은 걸 많이 하셨죠. 포장을 풀어서 상품을 보여주는 이런 현상이 인기였는데 네. 최근에는 새로 출시된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 같은 것들을 완전히 분해해요. 그래서 사용된 내부 부품이 뭐인지까지 보여주고 원가를 분석하는 이런 영상들도 나타나고 있고 그렇죠. 그 뭐 비싼 가전제품을 그렇죠. 저마다 분해해 볼 수는 없는데 네, 누가 네. 대신 해주면 또 신기하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고가의 시계나 가방이 정말 이 중고 시세까지 분석해서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살만한가 이런 최종 판결을 내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 유튜브에서 판결이에요, 판결? 네,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죠. 또 최근에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유튜브에서도 인기를 끄는 채널 중에 파스타 알리오 올리오의 원가는 얼마인지
특정한 치킨 브랜드의 그 원가는 얼마인지 이런 것도 추론해보면서 실험하는 이런 채널들도 생겼어요. 근데 말 그대로 이거는 추정이지 정확한 분석은 아닐 수 있잖아요. 네. 업체 입장에서 또 억울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작은 논란이 또 있었어요. 유명 브랜드 감자칩에 감자가 몇 개 들어가는지 그 콘텐츠에서 이제 콘텐츠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감자를 직접 썰어가지고 그 튀겨서 이 수분이 얼마나 증발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이 감자칩에 몇 개의 감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추론을 해서 콘텐츠를 만드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봉지당 감자가 0.6개, 한 개도 안 들어갔다고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부실 내용물 지적이 커졌습니다. 댓글에서 좀 소비자들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0.6개밖에 안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감자 거죠.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제조사에서 실제로 댓글을 답니다. 네. 감자칩 한 봉지에 저희 감자가 하나에서 1.5개가 들어간다. 가정에서 튀길 때와는 이 설비와 공정에서 차이가 있다 하면서 댓글을 직접 달아서 해명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 뭐 수분도 많이 날아갈 테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물가에 반응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이렇게 원가 자체를 분해하는 콘텐츠까지도 굉장히 인기를 끄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고 또 기업들은 또 그걸 이제 주시하고 바로 또 반박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건강한 과정일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어떤 생산 원가뿐만 아니라 브랜드 가치를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때요? 네, 요즘 소비자가 이제 단순히 가격을 깎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동의하는 가치에는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현명한 소비자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신뢰가라는 가격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을 수 있다라는 가치에 굉장히 또 많은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으면 좀 더 돈을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불신과 회의주의의 시대에 이 최근에 뭐 국내 전자제품 업체들의 이 사후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실패하지 않을 권리를 또 주고 있다 하면서 구매 후 마음의 평화를 보장해 준다라는 의미로 신뢰가를 좀 더 붙여서 이 정도는 우리가 또 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신뢰의 가치를 정확하게 저울질하는 거죠. 당장 몇만 원 좀 더 비싸더라도 장기적으로 또 고장 나면 엄청 힘들 텐데 AS. 내가 이걸 다 스트레스를 또 받는 것이 너무 힘들 텐데 좀 지금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사지 않고 좀 더 신뢰가를 붙여서 사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뭐 중국산 가전제품 굉장히 싸게 많이 들어오는데 맞아요. 사후 관리까지 감안을 하면 역시 국산이 믿을만하지 또 이렇게 인지.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가치를 또 이제 비교해서 봐야 하는 거고요. 네. 또 한정판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와 가격을 분해해보기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이 희소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리셀 플랫폼에서 특정 신발 브랜드는 당시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운동화의 이 자체의 상품 가치는 크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한정판이라는 맥락이 더해지는 순간 아무나 가질 수 없다. 라는 거기 어떤 문양이 있죠. 들어가느냐, 어떤 네. 브랜드랑 협업했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비자들이 상품이라 보지 않아요. 수집품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돈을 더 들여서 내가 수집해서 이걸 신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운동화에 돈을 내는 게 아니고 그 희소성이 주는 만족감과 팬덤, 이 팬덤의 소속감을 얻기 위해서 돈을 기꺼이 더하는 이런 희소성 가치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정판은 공산품이 아니다, 예술품이다, 막 이렇게도 인식을 그렇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이런 트렌드를 유통업계는 또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요즘 사치품 업계가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글로벌 고가품 업계가 2년 연속 부진에 빠졌습니다. 네, 미국의 주요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루이비통이나 이런 디올 같은 이런 고가품 업계가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보다 22%나 감소를 한 거죠. 사실 한때 이 세계 경제 성장률의 2배 속도로 성장하던 이 산업이 2해 연속 부진한 건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현상을 단순히 세계 경제가 불황이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불황기에 이 사치품이 더 뛰어오른 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보다는 이 소비자, 특히 젊은 소비자들의 소비 가치가 변화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데 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프라이스 디코딩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간에 이제 소비자들은 브랜드가를 굉장히 많은 이제 가치를 부여해서 더 비싼 가격으로 살 만한 그런 어떤 여력이 있으셨다면 이제는 브랜드가를 좀 더 낮추고 원가나 이런 신뢰가까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원가가 굉장히 많이 좀 비싸지 않을 텐데 내가 이걸 이 가격에 주고 이 가방을 사는 게 맞는가? 훨씬 더 까다롭게 가격을 해독하는 이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정도의 가치는 없어. 네. 라고 냉정하게 판단해버리면은 외면받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기업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냐 품질이냐 그 중간 어딘가에서 이제 가격을 책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이 소비자가 추구하는 것이 무조건 저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악한 상품을 단지 저렴하다고 구매하진 않습니다. 다만 전통적인 가성비 개념이 아니고 신뢰할 만한 품질 좋은 원가 대비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특정 그 편집숍에서 뭐 1,000원에서 5,000원짜리 이런 네. 거 굉장히 이제 많이 팔리는데 1,000원짜리라고 해서 품질이 형편없어. 그러면 또 이제 소비자들이 발길을 바로 돌리게 그죠. 되겠죠. 네, 네, 맞습니다. 아, 이게 가격 책정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네. 기업 입장에서도 얼마에 책정할 거냐 이게 또 어렵고 마지막으로 요것도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브랜드 보니까 네. 우리의 원가는 얼마입니다. 제조 원가 얼마, 유통 마진 얼마 세세하게 공개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해요. 그런데 소비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네. 자사 제품 페이지에 소재비나 공인비, 운송비, 또 마진, 최종 가격을 전부 다 급진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이런 브랜드들 있더라고요. 네, 최근에 늘고 있는데 이런 투명화 전략을 도입한 기업들이 초기부터 이제 3년까지 이제 연간 100%를 넘는 매출 성장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본인들이 분해해야 하는 노력을 대신해 준다. 그래서 기업들이 굉장히 투명하게 잘 이렇게 대신 본인의 가격을 다 분해해 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근데 거죠. 왜 신발 고무 밑창 얼마, 네, 가죽 뭐 인솔 아웃솔 이거 얼마 막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네, 네, 근데 우리의 브랜드 가치는 얼마입니다라고 위에다 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되게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을 중시해서 친환경 가격을 더 받겠다 하면 이 친환경이 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본인의 브랜드 스토리를 훨씬 더 강조해서 스토리텔링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시사점도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김윤희 님이 제 얘기 하시는 줄 알았네요. 소비자는 똑똑한 가성비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셨고 아까 그 0721님은 저도 달걀 난각 번호 봅니다. 끝번호가 1번인 자유방목 유정란 확인까지 합니다. 와, 대단하시다. 그러니까요.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의 프라이스는 무료라는 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혜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비상기업 1년 만인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공천 개입, 통일교,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특검이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지 하루 만인 오늘 다시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해 고가 귀금속 수수 의혹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또 오늘 11일에는 종묘 차담회와 해군 선상 술파티 의혹 등으로 소환할 계획입니다.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 기준으로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미국 정부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한미가 지난달 발표한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입니다.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고 결정하더라도 다른 대체 수단을 활용해 현재와 동일한 구조의 관세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심리학개론 시간으로 갑니다. 최근 들어서요. 소시오패스를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흥미롭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현실에서 내 주변에서 만난다면 어떨까요? 알아놔야 합니다. 내 주변에 과연 소시오패스가 있는지 누구인지.
자,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네.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 엄연히 다른 거죠? 이게 사실은 둘 다 공식 진단명은 아니고요. 사실 이거랑 가장 가까운 게 이제 반사회성 성격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현상적으로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이코패스는 우리가 보통 이제 정의를 할 때 좀 타고난 차가움, 또 유전적으로 신경학적인 어떤 결함이 있는 사람들. 예를 네. 들자면 선천적으로 전전두엽이나 측두엽의 기능이 좀 저하된 사람들. 예를 들자면 측두엽 기능이 저하되면 타인의 고통을 봐도 약간 이런 감정적 반응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좀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이 좀 두드러지는 사람들, 이게 사이코패스라면 자기가 자기를 제어 못하는 사람들. 그렇죠. 소시오패스는 그보다 좀 환경적 요인, 예를 들자면 뭐 학대라든지 양육이라든지 사회적 결핍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어떤 반사회적 성향이 중심이다. 그래서 성장 환경으로 감정이 좀 결여돼 있고 행동의 잘못을 인지는 하긴 하는데 양심이나 죄책감이 좀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 그러나 저는 사실 보통 이제 이런 하나의 어떤 사람이 성격이 이제 만들어지고 할 때는 유전적인 측면과 또 환경적 측면, 특히 초기 환경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두 가지의 결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시오패스는 조금 더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 네. 근데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로 그 소시오패스를 접하다 보니까 오해하는 부분도 좀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화가 좀 더 극단적이고 좀 과장하게 표현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네네네.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보통 어떤 분들이 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하면 영화의 어떤 인물들이 좀 떠오르잖아요. 주인공. 네, 예를 들자면 뭐 양들의 침묵에 한니발. 한니발 렉터 이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천재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천재라고 많이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질문 주신 분도 계시고요. 너무 멋있게 그리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네. 영화에서. 근데 사실 그건 좀 편향된 거일 수 있고요. 네. 오히려 감정 공감이 좀 부족하고 좀 충동성 때문에 삶의 문제가 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때 여러 비행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 많이 이제 잘 못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감정을 잘 못 느낀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분노나 좌절, 승리감, 흥분 이런 걸 좀 잘 느낍니다. 자기한테 좋은 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공감, 죄책감, 애착에 관련된 어떤 따뜻함 이런 건 잘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된 걸 잘 느끼고 네, 남에게 좋은 거는 잘 못 그렇죠.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근데 소시오패스라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주변에 좀 많이 있을까요? 정말 보기 드물게 있는 건지 알게 이게 모르게 있는 건지. 이게 그 통계마다 좀 다르긴 한데 예. 통계적으로 좀 보면 이게 생각보다 적지 않아요. 1에서 5%에 해당한다. 뭐 이런 연구도 있고요. 꽤 많은 거 아니에요? 꽤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소시오패스는 조금 더 사이코패스보다 좀 더 은밀한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보다 소시오패스는 좀 더 사회적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이긴 한데 잘 보면 굉장히 좀 이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누가 봐도 티가 확 나는데 네, 좀 더. 소시오패스는 조금 사회적이다 보니까 네. 안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뭐 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막 힘들게 하는 네네네. 경우도 있죠. 네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굉장히 사회적인데 과장님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과장님 이거 지금 제가 좀 한 걸로 해도 되죠? 이러면 과장님이 이게 갈취하는 것도 아니고 이 밑에 직원이 과장님 거를 자기 걸로 가져가는 약간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들게 하는. 아니 근데 워낙 황당하다 보니까 네. 요즘 젊은 애들은 저런가 보다. 네. 저 친구 너무 당돌하네라고 넘길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소시오패일 수 있다. 그러면 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소시오패스는 아니겠지만 소시오패스의 말투가 그런 극단적 이기주의가 사실 숨어 있죠. 그러면 또 어떤 걸 보고 찾아내야 돼요? 소시오패스인지 아닌지. 일단은 첫 번째는 감정을 좀 공감할 수 있는 게 구조적으로 좀 결핍되어 있습니다. 공감 능력. 네,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좀 도구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평소에 몇 년간 전화를 안 하다가 예. 갑자기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못 받으면 좀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근데 못 받으면 계속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문자 보내고요. 미안해하지도 않고. 네. 나 오랜만에 연락해서 미안한데 이게 아니라. 네. 그리고 뭐 한 번 전화를 안 받으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을 테니까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화를 해보면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전화를 해보면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부탁만 하고 최소한의 배려도 굉장히 좀 현저히 떨어지고요. 관계를 이렇게 상호작용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로 여기는 경우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엄청 합니다. 아, 자기가 억울하다. 네. 자기가 당했다. 네, 예를 들어서 본인이 타인에게 잘못하고 나서도 그래서 나 힘들다고. 왜 나 힘드는데 그럼 어떡하라고. 뭐 이런 약간 이게 지금 맞는 말인가? 그러니까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고 억울함은 잘 느끼지만 죄책감은 상당히 결여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공감도 못하고 죄책감도 없고 근데 그 사회 속에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네. 근데 확실하게 구별되는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딱 눈에 띄는 거. 이게 그 스펙트럼의 차이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소시오패스적인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빨주노초 파란보 할 때 빨간색과 주황색은 잘 티가 경계가 안 나죠. 그렇죠. 애매한데. 경계가 모호하잖아요. 예. 근데 빨간색과 보라색은 좀 경계가 확실하게 나잖아요. 네. 다른 색깔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소시오패스적인 경향이 얼만큼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사실 볼 수 있는 건데 좀 이런 극단적인 소시오패스적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좀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지독한 어떤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에게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공감 능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과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이 만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네네. 그럼 이건 누가 손해일까요? 공감 능력 많은 사람이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뭔가 빨대로 이렇게 꼽혀가지고 계속 쪽쪽 빨리고 있는데도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뭔가 친구라고 했는데 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근데 그게 요즘에 왜 유행하는 MBTI에서 네. 공감 능력 없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공감하는 사람들 T의 성향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그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걸 훨씬 넘는 것이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면 뭔가 이렇게 공감도 할 수 있는 거고 공감이 꼭 막 굳이 엄청나 공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뭐 잘못했으면 뭔가 이렇게 죄책감 같은 거를 좀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성적으로. 네. 근데 이런 가책을 잘 못 느끼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자기가 막 다 남의 프로젝트를 같이 공동 프로젝트를 하고 자기가 막 다 했던 걸 하는 거예요. 가서 갑자기 배신하면서. 그래서 아니 이게 왜 팀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하면은 그 내가 밥 먹어줬잖아. 그럼 자기가 다 같이 해놓고서 그럼 내가 그럼 내가 뭘 양보하라는 거야. 아니 어이가 없네. 뭘 사과해. 알았어 미안해 됐냐? 됐어? 약간 이게 가니까 이게 내가 뭘 모르는 게 있나? 이분이 교수님 평소에 그러시는 거 아니죠? 네. 아유, 네. 진짜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냥 말문이 막힐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이 소시오패스에 휘말리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엮이지 않는 사람의 유형도 있을까요? 그러면 상대했을 때? 잘 엮이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그 MBTI에 NT 성향이 있는 분들 있죠. NT 있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경향성이 제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좀 보면 그분들은 자꾸 논리적으로 이렇게 좀 따져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표하는 걸 의미하는 것은 좀 독립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잘 휘둘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자기를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취약한 사람들은 의존적인 사람들 또 착한 아이 컴플렉스 경향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 의존적인 사람들은 소시오패스가 막 이렇게 말하면 그래 알았어 네가 더 한 걸로 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런 소시오패스인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 다른 일반인들을 조종을 해요? 이게 처음부터 조종하는 건 아닌데 이제 처음에는 작게 부탁을 해봐요. 그 다음에 상대가 어떻게 하는지를 봅니다. 서서히. 그러니까 이것 좀 해줄 수 있겠어? 뭐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저는 시간이 좀 안 돼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네 제가 다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취약한 사람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왜 가스라이팅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소시오패스가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시오패스는 아니겠지만 이런 소시오패스가 쓰고 있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하는 방식 중에 가스라이팅의 어떤 요소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약한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과 굉장히 유사되는 어떤 심리적인 지배, 어떤 면에서는 그런 통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숨겨져 있죠. 이정옥 님이
연말 연기 대상 나가실 것 같다고. 네. 그러면은 그 가스라이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자면 처음에는 엄청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돈이 좀 부족한 사람한테는 돈이 없으면 나만 따라오면 돼. 내가 다 뭐 알아서. 뭐 요즘에 뭐 투자 리딩 막 뭐 이런 거 나만 믿어라. 네, 나만 믿어라. 뭐 그리고 아는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좀 뭐 불안하잖아요. 예. 내가 다 잘해줄게. 나만 믿어. 내가 다 끌어줄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관계를 형성하니까 그 사람이 되게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형식이 좀 이제 갖춰지면 그 다음부터 약간 기억을 왜곡시킵니다. 내가 만약에 좀 바빠서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오히려 그렇죠. 역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야, 나는 너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야, 너 기억이 잘못된 거야. 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약간 이렇게 기억을 왜곡시키는. 그리고 뭔가 일이 잘못됐을 때도 남 탓하고 네. 자기 책임은 절대 안 지고. 네. 그리고 미니마이징이라고 하죠. 주변 사람을 다 끊습니다. 그리고 뭐 카톡도 검사해가지고 이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지 마. 뭐 이러고. 자기가 네. 저 친구랑 놀지 마. 네. 아니 그러면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사실 세상에는 정말 별 사람이 다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다 가까이 지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원수가 될 필요도 없겠죠. 네. 그러니까 피하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알아야 좀 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만남에 좀 싸한 느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좀 괴롭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계속 손해가 나고 뭔가 이용을 당하는 느낌을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관적인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이 소시오패스든 아니든 간에 내가 너무 괴롭다면 이용을 당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멀어질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소시오패스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 돈줄 상담소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20대 청년의 멋진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죠.